혁명을 지키고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는 사실 계속 불리한 상황에 처한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퇴각하던 군인들이 자기 지휘관을 죽이기도 했고, 적군을 앞에 두고 아군 부대끼리 서로 발포를 해서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의 삶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리한 전황,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물가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민중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민중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옛 귀족들, 그리고 또 성직자들, 또 망명 귀족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거세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이 프랑스 국내에 있는 세력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색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명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 16세는 이런 조치들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파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왕실에 대한 여론도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사실 루이 16세가 튤리리 궁을 탈출해서 바렌느까지 도망을 쳤고, 거기서 잡혀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루이 16세 옆에 있는 귀족들, 대신들이 루이 16세를 속인 것이다, 즉 루이 16세는 불쌍한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791년 당시에는 루이 16세를 폐위시켜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1792년 4월, 5월, 6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루이 16세에 대한 불만도 더욱더 거세집니다. 루이 16세가 곧 혁명을 중단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내외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인의 자유와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루이 16세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집니다. 또 파리 시민들도 루이 16세를 폐위시켜야 한다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Citoyens des sections de Paris, frappons le colosse effrayant du despotisme, qu'il tombe, qu'il se brise en éclats, et que le bruit de sa chute fasse pâlir les tyrans jusqu'aux extrémités du monde. Unissons-nous, disons d'un accord commun, Louis XVI n'est plus roi des Français. 그런데 의회가 계속 우유부단하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1792년 8월 10일 자정을 기해서 파리 시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섭니다. Citoyens, c'est simple. Ce sera la liberté ou la mort. Vous allez connaître une journée bien plus terrible de toutes celles que vous avez connues. 무기를 든 파리 시민들이 튤리리 궁을 습격을 했고, 그리고 아침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튤리리 궁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의회는 튤리리 궁에 있던 루이 16세를 몰래 피신시켜서 의회 회의장 옆에 있는 방에 옮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튤리리 궁에서 들려오는 이제 소식들이 있을 테고, 그런 소식 끝에 튤리리 궁이 파리 시민들한테 점령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의회는 결단을 내립니다. 루이 16세의 왕권을 중단시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25세 이상 남성들의 보통 선거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공회라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1792년 9월 21일에 국민공회는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1792년 8월 10일의 사건은 이 바스티유 함락 사건에 이어서 프랑스 민중들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혁명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이라는 동력은 프랑스 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공화국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전황은 프랑스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발미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제마프 전투에서의 승리 등으로 프랑스 국경 안쪽으로 들어왔던 이 오스트리아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냈고, 그리고 벨기에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고 전장을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서 당장 바로 코앞에 닥쳤던 위기 상황이 일단 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공회 대표들은 루이 16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루이 16세를 처형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루이 16세를 처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고 있었어요. 루이 16세를 처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왕의 신체는 신성 불가침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었고, 왕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150년 전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의 예를 들면서 찰스 1세를 잉글랜드 사람들이 처형했듯이 왕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처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튠르리궁에서 루이 16세의 시종을 들던 한 사람이 국민공회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루이 16세가 자기 방에 몰래 비밀 금고를 만들어 뒀다. 거기를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국민공회 대표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수색을 했고, 실제로 정말 비밀 금고가 나온 겁니다. 그 비밀 금고를 열어보니까 왕이 오스트리아 군주와 주고받은 편지들, 또 다른 여러 망명 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프랑스 내에 있는 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국왕이 프랑스를 배신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공회 내 분위기는 루이 16세를 죽여야 한다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했고, Louis doit mourir. Non, monsieur Robespierre! Parce qu'il faut que la patrie vive. Je demande que la Convention nationale le déclare traître à la nation française. Criminel envers l'humanité. 결국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Je meurs immédiatement. Vive la nation! 이 단두대가 세워진 광장이 그 당시에는 혁명광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광장의 이름이 콩코르드 광장이죠. 사실 이 광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1795년에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조화롭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콩코르드 광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 사실 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까 엄청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프랑스는 너무나 위험한 국가였어요.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에 맞서는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프랑스에 대항하는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당시 프랑스 상황을 영국의 상황과 대조시키면서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에도 보시면 밑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도덕이 있는 나라고 프랑스는 거짓과 위선이 있는 나라고, 영국에선 사람들이 충성하고 또 법에 복종을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일삼는 그런 상황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영국에는 재산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이 있지만 프랑스는 기근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번영하고 있는 나라고 프랑스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라고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행복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비참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의 상황을 상당히 과장을 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793년 당시에 프랑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1793년은 프랑스 혁명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우선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 군대 침입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에스파냐, 또 사르데냐까지
프랑스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국경지대에서는 계속 프랑스는 프로이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동쪽에서도 오스트리아, 사르데냐와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서는 영국군이 왕당파와 협력을 해서 툴롱항을 장악하기도 했죠. 또 이렇게 외국 군대 위협과 함께 프랑스 내부에서도 큰 위협이 있었어요. 프랑스 서북부에는 노르망디죠. 그 다음에 리옹이라던가 또는 지중해 쪽의 마르세유, 서쪽의 보르도, 이런 도시에서는 국민공회가 주도하는 정국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이탈하려는 연방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쪽에서는 슈앙 반란이라던가 방대 지역에서 일어난 방대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이 방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프랑스 공화국 군대가 파견이 되는데, 양쪽 군대 합쳐서 정말 수십만 명이 죽는 유혈이 낭자한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많은 수의 병사를 징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력을 충원을 해서 바로 전장에 투입을 하려던 것이었죠. 그러나 또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793년의 위기는 군사적인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국가 채무 상환,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지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아시냐라는 지폐를 계속 발행합니다. 세금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세금 징수는 6개월에서 1년씩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 1792년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1793년 초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화폐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유통량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또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1793년에는 이미 1791년 수준이랑 비교를 했을 때 2.5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물론 1795년과 96년에 비하면 상승폭이 완만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1795년까지 물가 상승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795년부터 96년의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1794년까지의 상황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1793년 9월쯤 최고치를 찍었다가 잠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물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794년 중반 이후까지도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각해지고 있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최고 가격제와 같은 정책으로 간신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프랑스의 대표들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같은 거를 쓰면서 화폐도 계속 발행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 파리 민중들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국민공회 의원들은 사실 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절대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민중의 압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또 민중들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끝까지 혁명의 적들을, 즉 프랑스 국내에 남아있는 혁명의 적들을 끝까지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각한 식량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통제 경제 정책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1793년 가을부터 공포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공포 정치 당시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구국위원회는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는 일을 맡았고, 국민공회는 혁명정부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공포 정치는 국내외 반혁명 세력에게 공포를 보여주자는 의미였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약 17,000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1792년부터 도입된 사형도구 단두대.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가 설계한 단두대는 해부학 교수 조제프 기요틴의 제안으로 정식 사형도구로 채택되면서 기요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루이 16세에 의해 단두대의 칼날은 반달형에서 직각삼각형으로 모양이 바뀌었고, 이후 루이 16세는 자신이 고안한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1792년부터 1977년까지 사용된 단두대는 1981년 프랑스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1794년 봄이 되면 급진적인 그런 혁명의 동력이었던 민중들도 점차 혁명 정부에 조금씩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1794년에는 프랑스의 전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벨기에를 다시 점령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 국경 밖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황 속에서도 결국은 혁명 정부는 정치적인 투쟁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포정치 기간 동안에 이 숙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치적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정치 및 숙청의 책임을 물어서 로베스피에르와 또 여러 의원들의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1794년 7월 28일 새벽에 이 반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군대가 파리 시청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체포 명령이 떨어진 그런 대표들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이 같은 날 저녁에 로베스피에르와 또 체포가 된 여러 대표들은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고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베스피에르와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했어요. 로베스피에르와 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잡혀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한 직원이었던 한 성직자는 없던 일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과거에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라고 로베스피에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를 지나게 됐고 그때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를 위한 헌사를 낭독을 했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큰둥하게 지나갔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 발굴을 통해서 이 일이 없었다고 밝혀냈어요. 근데 이 일은 사실 로베스피에르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 일하던 성직자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만들어냈냐면 로베스피에르가 실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로베스피에르와 단절을 하고 로베스피에르를 악당으로 묘사를 하면서 정치권에 연을 대려는 것이었죠. 여기서 테르미도르라는 말은 1792년에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만든 달력이 있습니다. 바로 공화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되는 것은 1793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공화력에 따르면 이제 1년을 30일로 구성된 12개 달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달의 이름은 각 시기의 특징을 따라서 지었는데 포도를 수확하는 달, 그리고 안개가 끼는 달, 서리가 내리는 달, 눈이 오는 달, 비가 오는 달, 바람이 부는 달, 씨를 뿌리는 달, 꽃이 피는 달, 목초지에 풀이 자라나는 달, 수확을 하는 달, 뜨거운 달, 그리고 과일이 무르익는 달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테르미도르는 그중 11번째, 즉 뜨거운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이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난 게 1794년 7월 말인데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달이 테르미도르입니다.